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압수수색은 불발됐는데 경찰은 극히 일부의 자료만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겁니다.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당시 출입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당시 회의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경호구역이라는 점과 공무상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진입을 거부했고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다 일몰까지인 영장 집행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결국 원래 확보하려던 자료 가운데 극히 일부 자료만 이미 제출받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자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라는 등 영장에 여러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선 추가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상 이유 등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단 5분 동안 국무회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대통령실에 불려왔고 제대로 된 발언조차 없이 말 그대로 말릴 새조차 없이 계엄이 선포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이 계엄을 논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인 밤 10시 17분 시작해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열렸고 회의의 시작과 끝이 없는 사실상 통보의 자리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통보한 뒤 갑자기 자리를 떠났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찾는 사이 계엄이 선포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당시 회의는 시작과 종료 선언은 물론 회의록조차 없었고 계엄 선포 요건인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역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안부 자료 요청에서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는 안건명만 있고 안건 내용이나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시 장악해야 할 기관 등 지침을 내리고 또 계엄 선포 이후에는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부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 문건을 조 청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밤 10시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국회와 MBC,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겁니다. 청장님, 대통령 계엄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그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도 6차례에 걸쳐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부당한 지시라 여겨 전부 따르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은 물론 경찰에도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조본에서는 검찰만 쏙 빠졌는데 사전 연락조차 못 받은 검찰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사태 고발장을 접수하고 역대급 수사 경쟁을 벌였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하고 김 전 장관 노트북 등 자료는 경찰이 확보하는 난맥상이 불가피했습니다. 군 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검찰이 수사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정작 힘을 합친 건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공조수사본부를 띄우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역량을 살려 중복수사 비효율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조본 출범 소식을 언론을 통해 파악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연락받거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묶인 공조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수사 갈래가 다소 정리된 모양새지만 강제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속도전 양상에 언제든 혼란이 재발할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선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신 내란 수괴로 몰려 억울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인 밤 11시 50분쯤 벌어진 일인데 교정 직원이 현장을 발견해 저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후 이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괴를 윤석열 씨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어제 국방위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심사 직전 소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하면서 책임을 뒤집어 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 앞다퉈 수사 경쟁을 벌이는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사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어제 검찰 조사를 끝으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아주 측은 김 전 장관을 변호한 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헌법 외에도 김 전 장관이 1년 동안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인연도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 방첩사령부 관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과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사태에 관여한 핵심 기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추정까지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의 칼끝은 내란의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 간부들에게 연락해 직접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와 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포고령 작성에도 윤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포고령 1항,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그 자체로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의 초고를 자신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총지휘했다는 혐의가 한층 짙어진 겁니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점점 쌓이면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내란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강제 수사 가능성도 큰 가운데 경우의 수를 꼽아봤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의 가늠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비와 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 경, 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인 만큼 공식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조차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만큼 대통령 측에서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는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겁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이지만 경호처와 충돌은 불가피하고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먼저 받아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먼저 조사를 하고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혐의나 대상을 볼 때 사안 자체가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선행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이 바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란 관련 증거 인멸 가능성은 물론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까지 뜨거운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방식은 어느 쪽이든 이른 시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한 거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엄 해제 요구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상황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계엄 사태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상설특검에 이은 내란 혐의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애초 계획보다 하루 미룬 오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 잇따라 터져나온 계엄 전후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반영키로 한 겁니다. 유혈 사태의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석열 씨가 즉시 탄핵돼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킬 거라 결의를 다지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율투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실 것입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죄 상설특검법 후보 추천 절차도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야권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탄핵 사유가 초과된다는 점 경고합니다.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파장으로 조기 대선이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을 향한 견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보다 더한 짓을 할 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여권 내에서 민주당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보다 더한 짓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 대표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됐느냐며 올린 SNS 글입니다. 수위 높은 발언에 이어 탄핵 전국 속에 묻혀있던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선고 뒤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꼼수 지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개시되지 않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수령을 의도적으로 미루려 한다는 건데 과거 민주당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2달 가까이 재판을 끈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어디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이게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그 수령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계엄 여파의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여당이 재판 5개를 받는 이 대표의 약점을 다시 부각하고 나선 건 제대로 공격 한 번 못 해보고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거란 분석입니다. 야당은 연일 탄핵 공세를 펼치고 여당 내에서도 하야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기 대선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이 앞장서서 조기 퇴진에 특별검사 얘기까지 하는 건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속도감 있게 안정감 있게 해결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같이 한다면 계엄 사태 일주일이 지나고 움츠렸던 여당도 다시 기지개를 켜려는 기류도 읽힙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향한 역공만이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계엄 사태 이후 민심도 갈수록 악화하는 만큼 지도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매일 국회 앞 도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체감온도가 0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국회 앞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목도리와 모자로 중무장한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마지막 학기 기말 시험을 앞둔 대학생은 거리에서 공부하며 촛불 집회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금 뉴스를 계속 보면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내가 내 자신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반려견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며칠째 함께 국회 앞을 찾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한 지금 6일째 지금 이제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거리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며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광화문에 모여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잇따라 배달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보수단체들이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저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을 지키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 관련 소식을 대내외 매체에 처음 보도하면서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관련 기사와 또 사진도 함께 실으며 한국당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동란이 확대하면서 한국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기사를 실었는데 국회 앞 등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사진 20여 장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심각한 통치 위기와 탄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선포됐다고 규정하며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들이미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괴뢰 한국당이 아비규환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봉쇄 등을 나열하며 이후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과정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안은 투표인원 부족으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무효화됐습니다. 100만 명의 군중이 똘쳐나 국회 총사를 둘러싸고 포위 행진을 단행했습니다. 남측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파장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건 처음으로 앞서 북한은 매일같이 이어오던 윤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 기사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해왔습니다. 전략적 숙고 기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상황 관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존에 했던 주장이 사실상 관철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향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사진은 게재하면서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이를 가로막는 시민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군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향후 관련 보도 역시 전략적으로 취사 선택해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연말 연초 예정된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부각하며 이에 따른 한반도 두 국가론의 당위성 등을 거듭 강조하는 논리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꿈을 꾸냐는 질문이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꿈을 꾸고 있느냐고 묻자
질문이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며 자신은 다만 국무위원의 직분으로서 우리 경제 안정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최상무 부총리는 비상계엄 파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환율을 진정시킬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외환 당국이 특정 수준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 조정으로 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금융당국이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정치적 불안이 대외 신인도 저하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행보를 계속합니다. 아침 7시 반 계엄 사태 이후 8번째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가 열리고 이어 기재부 1차관 주재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의 컨퍼런스 콜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조만간 탄생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 1분기, 신청 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벼재배 면적 감축 등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합니다.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내놓습니다. 한 주 전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했지만 서울은 3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계엄 충격 뒤에 이틀 연속으로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데요. 계엄 충격 전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1,4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이은 전국 불안으로 투매에 나섰던 개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우리 증시가 연이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02% 올라 2,44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는 2.17% 상승해 670선을 만회했습니다. 증시는 이처럼 진정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에서 등락하며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며 1,400원대로 올라선 환율이 정치적 충격 속에 3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심판이 있던 기간 환율 변동폭은 48.1원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변동폭이 97.7원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변수에 유독 민감했던 환율이기에 외환 당국도 현재의 전국 불안이 계속된다면 환율 변동의 상단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상승한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선 전국 불안이 이어지면 1,4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서 국내 전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이 내년 2분기까지는 1,450원대 근접시키는 양상까지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기름값과 물류비, 수입 물가의 인상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를 짓누를 수 있어 성장 동력이 점점 약해지는 우리 경제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다음은 사고 소식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강원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시장에서 불이 나 다친 사람 없이 점포 3곳이 타거나 그을리면서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없이 30분가량에 꺼졌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서 25톤 화물차가 주차된 탱크로리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 탱크로리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스포츠클럽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용접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에는 이천시 부바릅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고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쯤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면서 집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근처에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중상에 빠뜨렸습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하다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을 밟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다시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5.6도, 안동 영하 4.4도, 대전 영하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청주 7도, 광주 8도,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동해안 지방의 눈비가 모두 그치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세종과 충북, 대구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고요. 부산과 울산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을,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군 준비 정황부터 철수까지 당시 지휘관들의 진술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현재까지 공개된 증언을 토대로 계엄군의 시간표를 다시 구성해봤습니다. 45년 만에 등장한 계엄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첫 임무 부여는 최소 계엄령 선포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12월 1일 날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에 임박한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대기를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로 투입될 예정이던 특수전 부대원들은 계엄령 선포 몇 시간 전 평소보다 강도가 높은 비상 소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7시 50분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내에 출동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 직후 발표된 포고령은 이즘까지 차근차근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여전히 미궁입니다. 포고령 본인이 그거는 작성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직후 최소 6곳으로 투입된 계엄군들의 진입. 하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비상계엄은 2시간 반 만에 막을 내립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된 특수전 부대원들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거부했고 중앙선관위로 향했던 방첩사 요원들은 현장을 이탈해 편의점으로 향하는 등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새벽 3시가 다 돼서 국회를 떠난 특수전 대원을 비롯해 수도권 각지에서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대부분 따랐던 계엄군의 핵심 지휘부들. 결정적 순간에 항명한 정황도 눈에 띄지만 자이든 타이든 계엄 가해자로서 그 심판 자체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내란 수계로 지목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긴급 체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 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훈 공수처장이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한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범죄 피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사례처럼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라도 5년간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체포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던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수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 내란죄를 적용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여야 공방이 붙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등 계엄 세력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내란죄 적용 여부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있었느냐는 점엔 의견이 나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립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내란 혐의에 냉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당국이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추호도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어떤 여론이라든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도록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윤 대통령과 계엄 세력을 감쌀 수 있느냐며 질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고상한 법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지금? 결국 의원들 사이 고성과 함께 설전이 붙으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 속에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은 전두환 노태우 씨의 12.12 군사반란을 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국회를 봉쇄한 조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폭동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 불려나온 국무위원들은 단체로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건 질의에 나선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후 발언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두고 야당과 여전한 인식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 시작과 동시에 야당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결국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한 국무위원들. 나아가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많았다며 수차례 허리를 숙였지만 야당은 이 사과조차 거짓일 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하남 야합을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권력을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여당 의원들도 질의에 앞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수습에 고생이 많다며 국무위원들을 독려한 뒤 탄핵까지 현실화하면 혼란이 더 커질 거라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제3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할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여야의 인식 차이에 내내 고성이 오간 본회의장은 내란 혐의 수사에 의문을 표하던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으로 급기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국회의장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상현 의원 발언을 두고 언행을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의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찰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 지휘권자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박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진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례적인데 YTN 취재 결과 박 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하는 최고 감독권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된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당시 회의 참석자 가운데 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자신도 우려를 전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발언으로 반대를 했다는 뜻입니까?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당시 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당시 회의록 등의 확보에 나선 경찰 특수단은 박 장관을 상대로도 비상계엄 심의 선포의 전반적인 과정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의 이유와 종류,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공고문을 작성했는지 등 내용과 절차를 두루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특수단은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처 장관들도 줄 소환하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도 상실할 뿐 아니라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대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한 입시 비리,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모두 12가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일부 혐의라도 무죄로 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도 상실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여부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바로 다음 비례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아 탄핵안 표결 때 표가 누수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조 대표 측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일정 변화는 없지만 선고 당일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건 관련 한 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동료 여성 근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광준에 대한 1심 첫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낮에 빈집 7곳을 돌며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에 20대 주범이 2심에서도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 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플레이로 이직한 직원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법률 플랫폼 로톡과 운영진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던 변호사가 정식 재판에서는 일정 부분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모 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우 전 태관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청소년 중 4명 중 3명은 불법 합성물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9일이었죠. 경주 앞바다에서 뒤집혀서 선원 7명이 숨진 어선이 해경의 예인 작업 도중 밧줄이 끊어져 침몰했습니다. 어설픈 예인 시도에 실종자 수색은 물론 사고 경위 규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모래 운반선입니다. 물 위로 드러난 선수의 충돌 흔적이 선명합니다. 들이받친 어선은 그대로 뒤집혔고 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뒤집힌 어선을 항구로 끌어와 조사한 뒤 사고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인 도중 밧줄이 끊어지면서 어선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심은 1000m, 사실상 인양도 어려워졌습니다. 배 안에 있을 거로 추정됐던 실종 선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물론 사고 원인 수사에까지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책임기관인 해경의 예인 작업이 어설펐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물도 있고 뭐 물도 차 있고 더 평소보다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평소에 끌던 거에 뭐 2배를 한다든지 3배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좀 안전하게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게 아닌가. 해경은 전문업체와 논의해 적합한 장비를 썼지만 예인 도중 물이 들어찬 어선이 가라앉으면서 줄이 끊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절단되지 않고 더 굵은 줄, 특히 끊어지지 않는 줄을 이용해서 예인 시에 예인선이 침몰했을 경우에 예인을 하고 있는 선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줄을 사용하지 않고 어선 예인에 실패한 해경은 다른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사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사 요원의 이름과 군 지휘부 통신 체계, 작전 내용 등 국기, 군사기밀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틀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입니다. 선관위 서버를 촬영한 군인들의 사진을 들고 누구누구 알아요 몰라요 라고 질문하는 모습인데요. 정부사는 대북 해외 비밀공작 특화기관이라서 요원 관련 정보는 모두 극비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명이 생중계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 국정원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밝힌 건데 기밀을 다루는 고위 당국자들만 쓰는 비화폰을 자의로 공개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투통제실의 구조와 작전의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죠. 네, 김현태 707단장은 국회에 나와서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 작전명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합참 지하 3층 전투통제실의 구조를 설명하자 국방차관이 중요한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끊어야 한다고 황급하게 제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지휘부 제거에 투입될 특수장비와 부대 관련 세부사항이 드러난 셈입니다. 계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보 안보 자산이 노출되는 중인데요. 북한이 이를 역으로 대남 공세에 역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불안해서 뉴스 보다가 잠 못 드는 분 계신가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의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밤중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계엄군의 국회 진입까지 온 국민이 실시간 생중계로 지켜봤죠. 총을 든 계엄군, 또 서울의 땅과 하늘을 오가는 헬기와 군용 차량을 본 시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계엄을 겪은 장년 노년층에겐 과거의 공포를 상기시켰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겐 직접 겪은 초유의 사태에서 비롯된 불안을 각인시켰죠. 계엄이 뭔지 찾아보고 학교 가도 되냐고 안전한 거냐고 물은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혼란한 전국이 계속되면서 피곤해도 집착하듯이 계엄 관련 뉴스를 찾아본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계엄 트라우마 극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평소 활동과 직장 생활 등 일상을 지키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들이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소통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연말 행사나 회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죠. 전국 곳곳에 겨울축제도 비상입니다. 축제 축소 또는 아예 취소도 고민 중인 지자체들은 연말 대목을 놓치게 될까 봐 울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은 작년 12월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빛초롱축제 현장입니다. 내일부터 올해 축제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작년처럼 시민들이 모일지 또 축제 분위기가 날진 물음표입니다. 탄핵 찬반 시위대와 동선이 겹칠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로 예정된 윈터 페스타 개막식을 취소했습니다. 역대급의 개막식을 준비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오징어 게임 2 퍼레이드도 장소 문제 때문에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빛축제 점등식을 취소했고요. 전남 순천시는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시작도 못하고 행사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이외 여러 지역의 겨울 축제들도 축소 또는 취소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중요 이벤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축제를 이어가려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축제가 취소가 되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크고 또 시민사회 분위기를 더 침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울신문입니다. AI가 기후변화의 미래를 예측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울한 내용인데요. AI는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인간들아, 지구온난화 맞이선언 도달까지 15년 남았다라고요. 2015년 파리협정이 정한 마지노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산업과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넘게 오르지 않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늦어도 2040년이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오를 거라고 합니다. 남아시아와 지중해 일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은 2060년 이전에 평균 기온이 3도까지 오를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0에 도달하는 넷 제로가 달성이 돼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 1.8도 오를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탄소들 때문에 파리 협정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AI 분석도 있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여름, 또 연평균 기온은 매년 경신될 거란 내용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미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을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 빠르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가 공룡들처럼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연구팀의 말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12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장중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19,000대에서 출발해 초반부터 상승세를 키웠는데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반등해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한 건 미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영향이 컸습니다. 11월 CPI가 1년 전과 비교해 2.7%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음 주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We think the Fed will still do at least one more cut. We would anticipate the market will probably drift up throughout the rest of the year as you get more into the Santa Claus rally. 금리 인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은 안도했지만 앞으로도 상승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때 2.4%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석 달 연속 3.3%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와 감세, 이민자 정책이 실행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인력난 등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 CPI 상승률이 지난 7월 2%대로 내려오면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The economy is not sending any signals that we need to be in a hurry to lower rates. The strength we're currently seeing in the economy gives us the ability to approach our decisions carefully.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트럼프 2기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초대 건강보험사의 CEO를 살해한 용의자에 대해 지지 여론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일론 머스크도 용의자가 쓴 선언문을 공유하며 의료 시스템 비판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CEO를 총기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루이지 만조니.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일치하고 범행 계획이 적힌 노트까지 발견되면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보험사를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의료 시스템을 비판한 만조니의 선언문은 범행 동기를 보여준다고 수사당국은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뜻밖의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 오랜 기간 고통받은 만조니가 보험사의 횡포를 응징했다며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 사례가 본물처럼 터진 겁니다. So she could have emergency brain surgery, and instead we sat in the hospital for 3 days because United Healthcare refused to approve the transfer via ambulance. 만조니를 경찰에 신고한 맥도널드는 구글에서 평점 테러를 당했고 SNS에는 만조니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McDonald's employees snitched on a working class hero, 251 likes. I hope someone creates a GoFundMe for his legal defense.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도 만조니의 선언문을 SNS에 공유하며 비만 치료제 값을 확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 글이 논란이 되더라도 자신은 옳다고 주장해 살인범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과거 38년 동안 계엄 통치를 겪었던 타이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계엄령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계엄법 개정이 전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건데 최근 중국의 군사 압박마저 계엄과 연결짓는 음모론적 시각이 나올 정도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타이완의 제1야당 국민당이 75년 묵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총통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56시간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무효라는 게 골자입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를 거울 삼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라이칭더 행정부를 저격한 겁니다. 未来如果执政党他要用戒严的方式来钳制民主社会的这样的一个状况的话，我们能够马上因应立法院也能够马上做出决议。 직접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민진당 SNS에 올라온 옹호성 글이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여소야대 전국 속 집권 세력의 고충을 강조하려다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38년 동안 이어진 국민당의 계엄 통치 뒤에 탄생한 민진당. 해당 글을 즉시 삭제하고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民进党一路反对威权，民进党一路反对戒严，反而国民党才是不折不扣戒严的始祖。 라이 총통까지 계엄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90척 넘는 중국 함정이 타이완 주변을 에워쌌다는 군 당국 발표마저 순수성을 의심받는 분위기입니다. 这么大规模的兵力在这样大的区域范围来做这样子的训练，值得我们关注。由训转演，由演转战。 중국도 이런 판국을 잘 읽고 있는 만큼 당장 타이완을 포위하는 대규모 무력 시위 징후라기보단 트럼프 2기 출범 이후를 겨냥한 장기적 포석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자신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해하는 진입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은 현지 시간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국 언론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소년이 온다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만큼 더 조심스러웠다며 이 책이 광주를 이해하는데 어떤 진입로 같은 것이 돼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목숨을 잃은 중학생 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LA센터가 주최하는 다리 어워드 올해의 인물 수상자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김주혜가 선정됐습니다. 김 작가는 데뷔작인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지난 10월 러시아 최고 권위 문학상인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다리 어워드 측은 김 작가에 대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의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아 미 현지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로 반짝 영상권을 보였던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특히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나오실 때는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동해안 지방의 눈비는 모두 그쳤는데요. 다만 추위 속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현재 충북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수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우선 현재 춘천 영하 5.5도, 대전 영하 3.1도, 대구 영하 2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5도, 청주 7도, 광주 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찬바람도 점차 강해져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